사람의 이미지는 단 3초 만에 결정된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3초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젊을 땐 실수해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고, 어색해도 유머로 넘길 수 있고, 말이 서툴러도 아직 어려서 그래 같은 변명이 허락되죠. 하지만 50, 60, 70이 넘으면 세상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첫눈빛, 첫걸음, 그리고 입 밖으로 처음 튀어나오는 한 문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거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첫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예전엔 내가 말하면 귀 기울여 주던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말할 때도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후배들은 대답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 같은 서운함, 씁쓸함, 그리고 어쩐지 존중이 사라진 듯한 느낌. 사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겪지만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투가 어색해서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첫 3초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듣기 시작하면 그 어떤 좋은 말도 심장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바쁘고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말에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듣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첫마디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대화 전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조언을 건네도 네, 알겠어요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도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당깁니다. 눈빛이 따뜻하거나 옷차림이 단정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첫마디가 다릅니다. 첫마디에서 이미 상대를 감싸고 높이고 귀하게 다루는 태도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상대의 귀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첫 3초의 상대가 경계할지 받아들일지를 판단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표정과 목소리 톤, 그리고 첫 문장의 뉘앙스가 이 판단을 거의 8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오래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처음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과 차가웠던 사람을 떠올려 보면 결국 그들을 기억하게 만든 건 아주 작은 말투, 한마디의 딱딱함과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첫마디가 단단하고 딱딱하면 상대의 마음은 순식간에 닫힙니다. 반대로 첫마디의 따뜻함과 존중이 담기면 그 후의 모든 말이 훨씬 더 깊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노신사를 만났는데 처음 뵙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신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말투가 차분하면서도 상대를 높여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대화를 오래 나누지 않아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요즘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아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같은 말로 시작하면 마음속 작은 문 하나가 탁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대는 더 이상 귀를 열지 않고 대화는 시작보다 빨리 끝나버리죠. 결국 첫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대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첫 3초가 미래의 관계를 결정짓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첫마디는 더 단단해야 하고 더 따뜻해야 하고 더 품격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투는
단지 말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 품성, 인생의 깊이를 보여주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마디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사람의 귀를 닫게 하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이었나요? 인생의 후반부는 말 한 줄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첫마디가 바뀌면 대화가 바뀌고, 대화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첫 3초입니다. 그리고 이 3초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한 문장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첫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단 한 줄입니다. 바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높이고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품격을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말이 무슨 큰 차이를 만들어.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기억되고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정도로 시작합니다. 물론 나쁜 말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특별함을 남기기엔 약합니다. 그러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표정이 살짝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표정에는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구나 라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계에서의 인정과 존중이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투는 이미 절반 이상 품격을 얻습니다. 이 표현이 가진 첫 번째 힘은 상대를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낮추고 조언하거나 가르치려는 말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 시간을 내어준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이 전해지면 그 순간 상대의 마음에는 따뜻한 신뢰가 생깁니다. 단순히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힘은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툭 내뱉는 사람보다 상대의 시간을 먼저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품이 깊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이 가장 크게 감동받는 순간은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복잡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단순한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화려함보다 마음의 깊이를 더 크게 봅니다. 그 깊이가 바로 이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은 관계를 부드럽게 여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손주가 귀찮다는 듯 갑자기 네, 알겠어요 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혹은 자식들이 말은 들어주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거리감.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사람에게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말과 닫혀 있을 때 들어가는 말은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힘은 나의 격을 높여주는 품격의 언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쓰느냐로 품격을 판단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품격 있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잘했어요 라는 말보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말이 훨씬 깊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먼저 낮추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진심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품격의 언어는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보다 진심 있는 표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힘은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대화는 첫 문장에서 방향이 이미 정해집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불만이나 푸념으로 시작하면 분위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따뜻함으로 흘러갑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작은 불씨 같아서 대화 전체에 온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의 말은 끝보다 시작에서 더 많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젊은 직장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데 일부러 와줘서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 시간 귀한데. 그 말 한마디에 젊은이는 바로 허리를 곧게 펴며 그 어르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 어르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것이죠. 이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깊게 이어졌고, 그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처럼 한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단 한 줄의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품격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드러내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말솜씨도 풍부한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상대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짧지만 상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많아지고 귀는 다치기 쉬운데, 이 한 문장은 그 고정된 틀을 부드럽게 깨뜨립니다. 상대는 이분은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가볍게 듣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관계든 존중이 흐르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곳에서는 대화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느낀 경험과 지혜를 누구에게 전할 때 상대가 이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순간 관계의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이 표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도로 대답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리고 듣긴 들었지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말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귀하게 받겠다는 존중이고, 둘째, 그 말에서 무언가 배우겠다는 열린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담긴 표현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어르신이 직장 후배에게 건강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후배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르신은 괜히 말을 꺼냈다고 느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말씀, 조언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 무리한 것 같아서 더 신경 써야겠어요.
이 한 문장에 어르신은 마음이 따뜻해졌고 후배를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의 차이는 단 3단어였지만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말투는 작은 차이가 모여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 표현이 가진 더 깊은 힘은 나이 든 사람일수록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조언을 주는 쪽에 익숙해지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과시하는 말보다 배우겠다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언한 말이 상대의 행동이나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면 관계에 더 깊이 투자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좋은 관계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지키는 매우 현명한 도구입니다. 물론 조언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모든 조언이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예쁘면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거칠면 좋은 말도 상처가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반면 말씀해 주신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말의 선택은 곧 관계의 선택입니다. 이 말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조언을 할 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을 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생활습관, 재정 문제 등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알았다, 잔소리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그래, 조언을 새겨 듣겠다 라고 말하면 자식의 마음은 단숨에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식의 말을 존중할 때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순간은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모임에서 지인에게, 이웃과 이야기할 때, 심지어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언제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쌓일 때 여러분의 이미지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말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표현 하나가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한 관계 속에서 더 지혜로운 말투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 표현만큼 실용적이고 품격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 말을 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표현은 빛을 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로 풍성합니다. 그 지혜 위에 열린 태도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대화를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중심에 두는 말과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일이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 돈 이야기를 굳이 꺼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면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는 쪽으로 흐르고, 다른 사람은 돈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모든 대화가 걱정과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결국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오래 관찰해보면 돈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가장 먼저 외로워지고, 돈을 내려놓고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이 결국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아들은 집이 2채야. 이번에 땅값이 올랐는데 내가 그걸 미리 알아서. 같은 말을 할 때 처음에는 다들 대단하다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표정이 굳어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누가 자랑을 할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은 작아지고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진심, 배려, 따뜻함 같은 정서적인 가치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돈 자랑은 그 모든 정서적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상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돈 자랑은 계산보다 상처를 더 많이 남깁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다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 역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요즘 세상은 돈이 전부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대화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듣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중심에 두고 말하기 시작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한 어르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려고 사람을 잃었고, 늙어서는 돈을 지키려고 더 많은 사람을 잃었다. 이 말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인생의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은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말투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상대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편안함 대신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밥을 먹으면서 밥값이 비싸다, 이건 낭비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 손주는 편안함 대신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너랑 먹으니 참 좋구나, 이 시간 참 소중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손주의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돈을 중심에 둔 말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감사를 중심에 둔 말은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노년의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말의 온도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적 만족도가 낮고 대화를 경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돈 이야기를 줄이고 감정 경험 감사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안정감이 높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탄탄하다고 합니다. 즉, 돈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뜻입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돈에 대한 말 습관입니다. 실제로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령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모을수록 편안한 게 아니라 쓸 때 가치가 생긴다. 사람이 재산이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아니라 배움을 줍니다. 반면 돈을 중심에 둔 대화는 상대를 긴장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돈 중심의 말과 태도입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돈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감사, 경험, 배려, 지혜 같은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마음은 나누면 더 많아집니다. 사람은 계산을 남기지 않지만 감정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곁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자랑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습관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돈 이야기를 줄여보세요. 대신 따뜻한 한마디, 고마운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돈이 만드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말이 만드는 행복은 오래갑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한 관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민감해지고 더 미묘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거리감, 표현의 어려움, 간섭과 배려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도와주는 마음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우면서도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부모 세대는 누구보다 고생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힘든 시절을 버티며 자식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고 싶고 막아주고 싶고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랑의 표현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강하게 적용될 때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아. 이 회사로 옮겨라. 그 사람은 네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집을 사야 한다. 같은 말들은 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지만 자식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부모에게 종속된 것 같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과잉 개입, over involvement은 자녀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율성 감소를 불러온다고 분석합니다. 자식은 사랑을 느끼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꺼내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늘 마지막 결정을 엄마가 내려주는 느낌이에요. 마치 제 인생이 제가 아니라 엄마 인생 같아요. 부모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자식은 자유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도와준다고 느끼는 부분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내 선택이 무시된다는 감정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반복된 경험은 거리를 만들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한 발 물러서는 용기를 통해 자식의 인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자식의 모든 일에 조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의견은 고맙지만 제가 스스로 해본 뒤 실패하면 그때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응원뿐이다. 그 한 문장이 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웠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식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의미합니다. 자식을 믿는 마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래된 통계 하나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가정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간섭이 많을수록 자식의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정신적 안정감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모의 신뢰와 지지가 높을수록 자식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의 질이 모든 면에서 높아졌습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간혹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편하잖아. 맞습니다. 부모가 나서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다 해버리면 자식은 강해질 기회를 잃습니다. 삶은 결국 스스로 부딪혀야 성장하고 실수하면서 배워야 단단해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을 할 때는 명령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너라면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둘째, 자식이 결정을 내렸을 때 틀렸다고 느껴져도 바로 지적하지 말고 내 선택을 응원하고 지켜볼게 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도움을 줄 때도 먼저 물어보세요. 이 부분 도와주는 게 너한테 더 편할까?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해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작은 변화 하나가 자식에게는 커다란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넓은 세상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너무 꽉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잡아주되 위로 뻗어갈 여지도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뿌리, 자식은 줄기입니다. 뿌리가 너무 단단히 붙들면 줄기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게 지켜만 주면 줄기는 하늘 향해 힘있게 뻗어갑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더 성숙해지고 서로 더 따뜻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을 멈추는 것, 그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들은 더 깊어지고 말은 더 조심스러워지며 하루하루의 선택이 삶의 품격을 결정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오늘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밝게 만들지 아니면 후회로 채울지가 이 한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하지만 평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내일이라는 날은 반드시 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을 미루는 순간 인생 전체가 텅 비어 버릴 수 있다는 걸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실제로 노년 심리 연구에서도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후회하는 일의 72%가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합니다. 즉, 실패한 것이 후회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행동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 가고 싶었던 여행을 미룬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면 가장 깊이 마음에 남는 후회가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바로 60 이후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2세가 된 할아버지는 늘 해외여행을 꿈꾸며 은퇴하고 시간이 되면 가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야지. 조금 더 건강해지면 가야지. 돈 좀 더 모이면 가야지.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더 이상 긴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장거리 비행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 갈 걸. 준비보다 용기가 먼저였는데 나는 준비만 하다 시간을 다 보냈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당장 실행하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나중에는 나를 지켜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나중에 연락해야지 라고 미루다 보면 결국 다시는 만나지 못할 날이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때 전화라도 한 통 할 걸 이라는 말입니다. 관계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계속 이어지고 그 작은 행동이 늦어지면 인연도 멀어집니다. 오늘 생각난 사람이라면 오늘 연락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시작점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오늘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10분을 걸으면 내일의 몸이 달라지고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일의 관계가 달라지고 오늘 웃음을 지으면 내일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비어있고 결국 일상도 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곧 내 삶의 품격을 만들게 됩니다. 병원 진료 데이터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고령층의 건강지표 중 즉시 행동점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을 바로 실행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도 적고 회복력도 높으며 일상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만큼 오늘 행동하는 힘은 노년에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이건 운동이나 건강관리뿐 아니라 감정, 관계, 취미, 일상 전반에 적용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활기를 되살리고 몸의 에너지를 깨우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늘을 미루지 않는 삶은 결코 크고 거창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이라도 맛있게 마시는 것, 보고 싶었던 드라마 한 편을 편안하게 보는 것,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 인생의 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 오늘을 가볍게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내는 법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도 나이며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 걱정에 짓눌리지 말고 오늘의 나에게 충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오늘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움직이고 오늘 배우고 오늘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건 단순한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 전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살겠다. 나는 내 인생을 지금부터 스스로 채워가겠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관계는 따뜻해지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쓰는 출발점입니다. 오늘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행동이 행복을 만들고 실천이 품격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일인데 이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져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진짜 이유는 약해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 관계, 기대, 미련, 억울함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더 무게가 되어 내려앉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어르신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젊을 땐 무식해서 편했고 나이 드니 아는 게 많아져서 더 힘들어. 이 말이 참 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생각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그 무게를 함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 오래 묵혀둔 상처가 문득 떠올라 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대부분의 고통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 또는 아직 오지 않은 일에서 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평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꽉 조여오죠. 법륜 스님은 고통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쓸데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놓지 못한 생각들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며느리의 말투 하나에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끼고도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았던 적, 지나간 실수 하나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적.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그 감정들이 정말 내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의미가 있었던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곧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감정의 상당수가 사실은 놓아도 되는 것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심리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상담 이유 1위가 관계 스트레스, 2위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나이가 된다는 거죠.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것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쌓아온 것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는 비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배우고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 때문에 평생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데 내가 왜 50년 동안 바꿔보겠다고 애를 썼지?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걸 시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기대는 사랑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의외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은 참 섬세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금세 마음이 다치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그 사람의 일이다. 남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에서, 중년에는 직장에서, 노년에는 가족 안에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사라지고 오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만 남습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내려가 있기를, 그리고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했던 생각들 중 하나라도 그래,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볼 겁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헛된 믿음들, 쓸데없는 집착들, 그리고 놓아야 할 감정들, 지금부터 그 무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진짜 가벼운 마음이 무엇인지 배워보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나이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는 작은 감정들이 쌓여 어느 순간 큰 고통이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대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착각, 내가 붙잡고 있는 헛된 믿음들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마음의 함정들을 쓸데없는 집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무슨 집착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도 마음을 갉아먹는 집착은 얼마든지 숨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의 시선, 과거에 대한 후회, 끝없는 비교, 기대, 욕망, 그리고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50, 80대 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체면, 예의, 남의 눈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투 하나에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길거리에 혼자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괜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는데 하루 평균 3%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97%는 사실 내 상상이라는 거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그 시선은 알고 보니 전부 내가 만든 그림자였더라. 두 번째 함정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건 마음의 독이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과거의 후회를 자꾸 떠올릴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더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으면 삶은 무거워지고 바꿀 수 있는 오늘은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 함정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삶을 잠식하는 습관입니다. 저 집은 여행도 잘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손주들한테 사랑받는다던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모든 비교는 마음의 열등감을 키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느끼는 우울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교였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합니다. 비교는 늘 나를 부족하게 만들고 남은 더 행복해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누군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아들이 꼭 와주겠지. 며느리가 이번 생일만큼은 챙겨주겠지. 남편이 이번엔 알아주겠지. 하지만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70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고 기대 안 하면 감사하게 되더라.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5번째는 조금만 더라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조금만 더 편해지면. 하지만 그 조금만은 끝이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일정 수준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의 증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남편이 조금만 다정했으면, 아들이 말이라도 좀 예쁘게 했으면, 며느리가 조금만 이해심이 있었으면.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듯 사람은 스스로 원할 때만 변합니다.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는 것은 내 기준을 상대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각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지치고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착각들은 모두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에 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후회, 그 비교, 그 기대. 정말 지금 이 순간도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가요? 혹시라도 맞아, 내가 괜히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 그 착각들이 어디서 오는지,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괴로움의 근원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문제는 세상도 사람도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남 탓도 안 하고 욕심도 없고 비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한다는 것,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제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여유로워져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감정과 마주할 시간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속 시간이 많아지고 그 빈자리를 오래 쌓아온 감정들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남편이 화내도 금방 잊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사소한 말도 오래 남더라.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대신 감정의 깊이는 더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예전보다 더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두는 그릇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내가 약해졌다고 오해합니다. 사실은 약해진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예전과 같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나는 괜찮아 보이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 강해 보여야 했고, 자식에게 의지가 되어야 했고, 사회에서는 빈틈없는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진짜 나의 감정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라는 자책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세대는
성공해야 가치 있다, 참아야 덕이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기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가치를 남의 반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면 좋은 부모, 연락이 뜸하면 부족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예의를 차리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말투가 조금 차가우면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세계 노인 심리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노년층의 정서적 고통의 70%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는 즉 외부 문제보다 내면의 시선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관찰, 셀프 observation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겼지? 라고 한 템포 쉬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말투가 서운할 때 단순히 저 사람은 나한테 예의가 없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저 말투에 이렇게 흔들릴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오늘 터진 걸까? 혹시 내가 스스로를 너무 외롭게 만들고 있던 건 아닐까? 라고 바라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감정은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주 남을 바꾸려는 마음을 갖는 이유도 사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자식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내 가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스스로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가 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게 되고 그 기대가 깨질 때 더 크게 아픕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진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도 상황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편하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내 삶 전체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을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의 고통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을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내 안의 렌즈를 바꾸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고통은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바로 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도 달라지고 일상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변화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행복은 조금만 더 가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자리 잡으면,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건강이 조금만 나아지면, 혹은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때쯤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백은 이렇습니다. 기다린 행복은 오지 않더라. 이 말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은 먼 미래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열릴 때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과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환경보다 해석, 소유보다 태도, 미래의 목표보다 현재의 만족감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됩니다. 다시 말해, 상황이 좋아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의 렌즈가 과거와 미래로 향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후회는 여전히 마음 한쪽을 찌르고 있고 미래의 불안, 걱정, 가능성은 또 다른 무게가 되어 어깨에 내려앉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다 보니 정작 지금이라는 순간은 비어버립니다. 지금의 햇살, 지금의 바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지나쳐갑니다. 그래서 행복은 늘 내 삶의 옆을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한 80대 어르신에게 어느 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오래 생각하던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행복한 줄 모르고 살던 때가 가장 행복했지.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특별한 순간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은 일상 속 작은 장면들이 가장 따뜻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손주가 건넨 작은 메모지, 아침 햇빛에 반짝이는 창문,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이런 순간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삶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금 더 큰 행복을 찾느라 이 소중한 조각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돈, 건강, 관계, 성취,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행복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 40%는 마음가짐, 10%는 환경, 50%는 선택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돈이 조금 모자라도,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완벽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바로 이 착각이 우리를 평생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룹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행복이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금만은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몸은 늙어가고,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말하죠. 행복을 미루는 동안 청춘도 기회도 다 지나가더라.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지금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오랜 착각을 뒤흔듭니다. 행복은 미래에서 우리에게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오늘의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 기쁨은 돈이 없어도, 자식과 거리가 멀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내과 의사들의 연구에서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혈압과 불안 수치가 낮고 수면의 질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건강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연습,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찾느라 보지 못했을 뿐, 사실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따뜻한 차 한 모금,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빛, 누군가 건넨 짧은 안부 인사. 이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행복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지켜낼 습관입니다.
마음은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 과거로 끌려가고 비교로 흔들리고 기대 때문에 상처받고 걱정으로 무거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일수록 마음 사용법을 새롭게 익혀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마음이 평온한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3가지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으며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습관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해보지 못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사실,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 밥을 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적처럼 느끼는 것. 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행복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떠올리는 노년층은 우울감이 42% 감소하고 불안지수가 35%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활 속 감사가 마음의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잃어버린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내가 아직 가진 것들을 보려고 해.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지.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법칙입니다. 보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내 감정과 반응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다. 내가 서운해지고 싶어서 서운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감정은 통제가 아니라 반응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생겨난 순간부터 사라지기까지 평균 9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을 잘 다루면 감정이 더 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말투가 마음에 걸릴 때, 남편의 무뚝뚝한 태도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때, 자식의 무심함을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 감정은 사실 오래 쌓여있던 감정이 올라온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요즘 외로워서 작은 말에도 더 민감해진 건 아닐까?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바라볼수록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어느 68세 할머니는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바쁜 날에는 말투가 좀 짧아지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무시라고 받아들였던 거야. 사실은 내 오해였는데. 관점을 바꾸는 순간 갈등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나를 괴롭힌 것은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그 말투를 해석한 나의 감정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습관은 비교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비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년기에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집은 손주들이 매주 찾아온다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여행 다닌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비교는 항상 내가 가진 것을 작게 만들고 남이 가진 것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법륜 스님은 비교는 불행의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행복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고령층 심리 연구에서도 감사 습관을 실천한 그룹은 6개월 만에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72세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자주 연락은 안 해도 생일은 꼭 챙기더라.
그게 어디야.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더라고. 이 간단한 태도가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많은 어르신들이 몸소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절대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보는 방향을 바꾸는 간단한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국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마음 습관을 기반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더 깊은 이야기, 어떻게 내려놓고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놓지 못한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기억도, 상처도, 미련도, 억울함도, 마음 한편에서 오래 붙잡혀 있던 것들이 삶 전체의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내려놓고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편하더라. 이 짧은 말은 인생을 깊이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인내는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패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 마음을 옥죄는 감정에 묶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려놓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할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부터 놓아라. 이 말은 인생 후반기의 핵심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괴로워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 남의 성격, 남의 감정, 남의 행동.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그것을 바꿔보겠다며 마음을 소모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의 첫 단계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서운함을 계속 쌓는다면 결국 고통은 나의 몫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안 오면 서운했는데 이제는 바쁜가 보다. 그럼 난 오늘 나를 위해 뭘 해볼까 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바뀐 건 자식이 아니라 그 어르신의 관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내려놓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은 붙잡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 외로움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커지고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생채기를 남깁니다. 내려놓기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음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그 감정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인정은 마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감정은 점점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듯이 감정도 억지로 잡을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흘러가도록 두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내려놓기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가장 갇히게 만드는 건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의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규정하면 마음도 작아지고 삶도 작아집니다. 반대로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된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합니다. 이쯤에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부터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오던 78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만 바꾸니까 평생 안 되던 게 하루 만에 되더라고요. 이 말은 내려놓음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잡는 삶이 아니라 놓는 삶이어야 합니다. 잡아야 살 수 있었던 젊은 시절과 달리 놓아야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것이 바로 50대 이후의 인생입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지면 여유가 들어오고 여유가 들어오면 행복이 자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됩니다.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라도 불어넣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하루가 더 가벼워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진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다가도 또 어떤 인연은 하루를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은 생기는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법은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날지보다 누구와 거리를 둘지가 훨씬 더 인생을 결정짓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정말 이 인연을 끝내야 하는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끝내야만 내 삶이 다시 숨을 쉽니다. 문제는 그 끝내는 방식에 우리 삶의 품격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끊으면 상처가 남고 지혜로 끊으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인연을 끊는 건 용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끊느냐는 품격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문제 있는 사람을 떠난 걸 후회하진 않지만 떠나는 그 순간에 내 태도는 오래 남는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떠난 사람만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떠난 방식이 나를 정의합니다. 어떤 얼굴로 마지막을 맞았는지, 어떤 말로 관계를 정리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등을 돌렸는지가 인생의 다음 인연을 결정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의 문을 이렇게 열고 싶습니다. 이별은 상대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의 다음 인연을 만든다. 사람과의 관계는 덧셈도 아니고 뺄셈도 아닙니다. 덜어내야 더 나아지는 순간이 있고, 놓아야 내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고, 정리해야 내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남을 것인가가 새롭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시기엔 마음을 지키는 관계만 남기고 마음을 해치는 관계는 내려놓아야 인생 후반이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잘못하면 후회가 오래 남습니다. 갑작스러운 말 한마디, 감정이 올라온 날에 던진 상처 주는 말, 순간에 화로 내뱉은 비난,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때로는 당사자보다 나 자신에게 더 깊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은 선택이 되고 관계는 책임이 됩니다.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그냥 끌고 가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라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감정으로 끊으면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의 부메랑처럼 꽂히죠. 반대로 품격으로 끊으면 끝난 관계조차 나를 좋은 기억으로 남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한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내가 떠난 방식은 나한테 돌아오더라.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관계를 끊을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잊습니다. 첫째, 감정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것. 둘째, 이별의 말은 상대보다 내 인격을 더 드러낸다는 것. 셋째, 떠나는 방식이 다음 인연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인생 후반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이 곧 나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히 인연을 끊는 법이 아니라 후회 없이, 상처 없이 품격 있게 끝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출발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할까? 그리고 그 순간이 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장면이 되는가? 인연을 끊는 건 참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끊어야 할 인연을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회복되고 남은 인연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그러나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투, 천란맹.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모든 인연이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를 잃어도 금세 다른 친구가 생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 훨씬 더 큰 용기와 지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는데도 정작 몸은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고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건 단순히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이미 우리 삶에 해를 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는 더 늙고 더 지치고 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신호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듣는 순간,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고 마음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인연입니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를 나눠도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눌리고 기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늘 나를 작게 만들고 은근한 비교와 비난으로 내 자존심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 관계란 서로를 키워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마다
유난히 어깨가 무겁다면 이미 신호는 충분히 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작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 버티고 견디고 살아온 사람인데 마지막 인생에서까지 길을 꺾는 사람을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작아지는 인연은 결국 내 삶까지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서로의 마음이 단절된 인연입니다. 입은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않는 관계. 말이 오고 가는데도 늘 공허함만 남는 관계. 연락을 해도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만나도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관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연은 마음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지속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건 결국 나 혼자 이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관계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마음이 단절되면 그 사람의 말이 상처로 들리고 내 말 역시 그에게 닿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더 잡고 있어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리하는 편이 내 삶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늘 나만 희생하는 인연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방적이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고, 내가 맞춰야만 유지되는 관계들. 젊을 때는 관계란 원래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 이런 관계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오래 참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 한 사람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인연은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기운이 빠지고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피곤해지고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그날 하루가 환해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드레인 관계라고 부르며 50대 이후의 인간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하면 수면의 질과 기억력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나를 소진시키는 인연을 잡고 있는 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 인연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내 삶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인연입니다. 다툼이 잦고 화해해도 다시 상처받고 믿어도 배신당하고 약속해도 지켜지지 않고 마음을 줘도 돌아오는 게 없는 관계. 이런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상처는 더 깊은 흉터가 됩니다.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내 삶을 흔드는 바람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반복되는 상처는 용서가 아니라 단절로 배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5가지 신호 앞에서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다음에는 하지만 인생에서는 그래도가 지나치면 싸움이 되고 혹시가 오래되면 기다림이 되고 다음이 반복되면 희망 고문이 됩니다. 신호는 이미 충분히 오래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연을 솎아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버텨서 지키는 것보다 내려놓아서 나를 지키는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관계를 붙잡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우리의 후반 인생을 더 깊고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그 세 가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장면을 정리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고 그 말이 나중에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알게 되면 앞으로의 인연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대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고 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상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국 배신하더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뭐. 이런 말들은 처음엔 속을 조금 시원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오래 반복될수록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내 품격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저렇게 말하는구나. 나와도 언젠가 틀어지면 저렇게 말하겠지. 결국 내가 한 말은 그 사람에게 가지도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먼저 새겨집니다. 말은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은 행동보다 더 강하게 남습니다. 한번 험담을 내뱉고 나면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면 종이에 써보거나 혼자 걸으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 귀에 닿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평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이별 직전에 상대에게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마지막에 한 방이라도 날려야 속이 풀릴 것 같은 순간. 그래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넌 원래 그랬어. 그래서 너랑은 안 되는 거야. 나는 참았는데 너는 정말 아니다. 이 말들은 순간적으로 내가 이긴 것 같고 내 감정을 조금 정리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오랜 이미지와 인격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 마지막의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아무리 예전엔 서로 웃고 지냈어도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독한 말 한 줄이 모든 기억을 덮어버립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에서 이런 말투를 남기는 건 스스로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깁니다. 화내며 떠나는 사람보다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떠나는 순간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품격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억울하면 모든 것이 상대 잘못으로 보이고 상처받은 순간엔 상대의 단점만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안 본다.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이 폭발한 순간에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분노 상태에서 내리는 관계적 결정의 70%가 나중에 번복되고 그중 많은 경우가 그때만 아니었으면 괜찮게 유지될 관계였다고 분석됩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때 내린 결정은 현실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땐 결정하지 마세요. 하루를 보내고 하룻밤 자고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이 인연이 정말 끝내야 할 인연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상처받아 흔들리고 있는 순간인지를.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등을 돌리는 이별은 상대를 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크게 벌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건 사람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감정이 많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지혜가 있으면 감정이 잦아듭니다. 인연을 떠나보낼 땐 반드시 평온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럴 때 떠나는 인연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남아있는 인연도 나를 신뢰합니다. 결국 이별의 품격은 다음 인연을 결정짓는 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절의 순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관계를 끊은 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보다 더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입니다. 떠나보낸 인연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잘한 선택인지 돌아보게 되고 가끔은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제대로 지나지 못해 후반 인생에서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한 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이 시기를 잘 건너뛰면 우리는 성장하고 마음이 평온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끊어진 인연이 오래도록 마음의 그림자로 남게 됩니다. 관계를 끊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을 끊자마자 잘한 선택일까? 혹시 너무 성급했나?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대부분 감정의 불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끊어낸 인연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빈자리를 낯설어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용하던 가구를 치우면 방이 넓어졌지만 허전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 빈자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의 감정을 잘못 해석하면 다시 나쁜 인연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은 직후에는 결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돌아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보다 후회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인연을 정리한 뒤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단순히 지운 기록으로 끝나지만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면 삶의 교훈으로 남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도 잘 정리하면 선물이다. 그 인연이 없었으면 내가 이만큼 잘하지 못했을 테니까.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별 뒤에 성찰이 있을 때 사람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인간관계 선택 기준도 더 분명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참았는지, 왜 버텼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은 다음 인연에서 나를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깨진 관계에서 교훈을 건져 올리는 사람은 절대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남아있는 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인연만 붙잡고 있으면서 정작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건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느라 지금의 인연을 놓치면 결국 우리 삶은 공허해집니다.
인연을 잘 정리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사람들을 더 깊이 아끼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새로운 인연을 향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태도야말로 인생 후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은 후 많은 분들이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또 배신당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이 새로운 사람을 가리고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내게 다가와도 경계만 하고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면 결국 좋은 사람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상처를 한번 겪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인연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고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볼 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림자를 새 인연에 덮어 씌우지 마세요. 그 인연은 과거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상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잠시 쉬어야 합니다. 산도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 다시 건강하게 자라듯이 사람도 관계를 정리한 뒤엔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의 관계는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질에 따라 삶의 행복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워두고 쉬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그 따뜻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다음 인연은 더 깊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정리된 인연을 후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끝이 났다는 건 결국 그 인연이 더 이상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으면 결국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향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연을 떠나보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이 멈춰버리지만 떠난 인연을 놓아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된 인연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 인연은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당신은 이제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끊은 뒤 어떻게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연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인연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보낼지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숫자가 아니라 질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인연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지혜롭게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사람과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집에 돌아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오래 갈수록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편안함이란 게 별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괜히 말투를 꾸밀 필요도 없고 내 행동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부담이 없는 상태.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정서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 오래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 감정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인연은 오래 갈수록 상처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 내 기쁨을 나눴을 때 그 정도는 누구나 해 라고 축소시키는 사람. 혹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걸 왜 신경 써? 라고 넘겨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더 값진 것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내 감정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법입니다. 감정을 이해받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주는 사람인가? 입니다. 좋은 인연은 화려한 말이나 겉보기의 따뜻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괜히 더 부지런해지고 싶고, 마음이 조금 밝아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혹은 오랫동안 미루던 일을 다시 해보고 싶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위로 끌어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의욕을 잃게 만드는 말을 무심히 던집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있을수록 인생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삶을 맑게 해줍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나를 끌어주는 인연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인연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서로의 경계와 거리를 존중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 상당수는 마음이 멀어서가 아니라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방식, 가치관, 하루의 루틴이 확실히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경계를 무시합니다. 예고 없이 집 앞에 찾아오거나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나의 시간과 사생활을 당연한 것처럼 소비합니다. 이런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만 커집니다. 반대로 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게 오래 갑니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만 불필요할 때는 건드리지 않는 사람. 말이 많은 대신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성숙한 인연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해주는 사람보다 내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귀한 인연이다.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내 마음이 작아지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크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늘 평가하고 지적하고 나를 낮추게 만드는 인연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칭찬해주고 내가 한 노력을 인정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은 마음을 키워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를 말해도 부끄럽지 않고 약해진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인연이 진짜 평생 인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6번째 기준은 가치관이 맞는가? 입니다. 젊을 땐 유머나 취향 같은 겉모습의 공통점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힘은 생활의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시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 이런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작은 문제도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로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는 같은 방향을 보며 걷게 됩니다. 대단한 대화가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삶이 안정됩니다. 가치관이 맞는 인연은 늦게 만날수록 더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속도를 맞춰주는 평생 동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연 선택의 기준은 결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기준 하나만 잘 지켜도 앞으로의 관계는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연을 선택했든 간에 결국 마지막에 중요한 건 어떻게 그 인연을 지켜가느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선택하는 눈이 생겼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그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나고 자주 웃고 오해가 생겨도 금방 풀렸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인연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멀어지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어느새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인연들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따뜻하게 이어갈지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품격은 결국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가 따뜻하면 삶도 따뜻해집니다. 먼저, 좋은 인연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안부의 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고 약속 횟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짧은 안부 하나가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건강이 어떠세요?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이런 말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상대의 하루를 밝히고 관계의 끈을 다시 묶어줍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인간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가벼운 접촉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적당한 빈도의 안부 한 번이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짧은 문자 한 줄이 큰 위로가 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의 80%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지.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럴 때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쌓일수록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기대는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기대보다 감사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누군가가 연락을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작은 배려라도 받으면 과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래도록 주변에 사랑받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인연은 훨씬 편안해지고 상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바탕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작은 선의를 건네고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결국 내 삶의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는 절대 단방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주면 상대는 그 마음을 평생 기억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인연과 행복을 얻습니다. 오래 두고 만나는 어르신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먼저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먼저 다가가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를 해두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해는 반드시 생기고 서운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서운함을 오래 끌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의 관계는 용서가 핵심입니다. 잘못한 것을 무조건 넘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 일에 내 마음을 갉아먹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두면 관계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분노와 원망은 심장 질환과 불면증, 면역력 저하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용서는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자 내 삶을 지키는 치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을 따뜻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말로 시작해 말로 무너지고 말로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말투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어떤 말이든 부드럽게 끝내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사랑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 들으니 제가 배우게 되네요.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이런 말 한 줄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차분히 전달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말투는 결국 내 인생 태도입니다. 따뜻한 말을 쓰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연이 모입니다. 여섯 번째는 잃어버린 인연을 붙잡지 않는 지혜입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방향이 달라졌거나 마음의 온도가 변했거나 이미 더 이상 함께 갈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떠난 인연에 매달릴수록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이미 지나간 인연을 붙잡기보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인연을 따뜻하게 잡는 사람이 결국 행복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남은 인연을 지키는 법은 사실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관계도 유지되고 내가 마음이 평온해야 인연도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정돈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아끼고 내 감정을 잘 돌보고 나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어떤 인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걸어옵니다. 사람은 비슷한 온도를 가진 사람끼리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연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사람을 깊게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관계는 오래될수록 더 귀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납니다.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주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따뜻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떠날 인연은 품격 있게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인연은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도 사랑해주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고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